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가장 뜨거운 뉴스죠.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내놓은 키워드를 보면요.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는 빈 껍데기 워싱턴 선언 이걸 꼽아오셨고요. 장 소장님은 그래도 다행인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자, 빈 껍데기예요? 현 변호사님? 그 장소장님 보세요. 저기 저만큼 지금 네. 워싱턴 선언 뭐 공동 선언문 정리해 갖고 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외울 수가 보여줘요. 없어요. 아니 저랑 방송하면 맨날 저한테 뭐 이렇게 노트에 뭘 그러니까. 써오냐고 그러더니 와 네. 오늘은 엄청 처음 써오셨네. 봤어요. 처음 성과가 봤어. 많아가지고. 이게 성과가 많아가지고 이게요. 원래 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사진 찍고 싶어요. 막 5줄을 그냥 쫙 늘어놓고 있어요. 자료를. 만약에 확 성과가 눈에 띄면요. 네. 저렇게 안 써도 돼요.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써갖고 와가지고 지금 홍보하려고 아니, 그러겠어요. 성과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먼저 하셔야 돼요, 장 네. 소장님이. 장 이 소장님 먼저 하시죠. 성과 성과를 써온 거 빨리 설명하시죠. 지금 네. 풀어야죠. 우리가 뭐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 핵 억제 수단 이런 것들을 좀 문서화로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좀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뭐 비판이 많죠. 그렇더라도 일단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는 이 과정 중에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과 이러한 약속이라도 맺지 않았으면 김정은은 아마 더욱더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핵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방위 공약을 받은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짧게 얘기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만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뭐 인도태평양 평화 유지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러시아나 중국도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은 좀 이따 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다행이라고 평가했어요. 현 변호사님. 빈 껍데기. 아무리 들어봐도 네. 뭐가 지금 저 성과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만을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고 인도 태평양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무기 지원이라고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도 평가하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지난번 외신에다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혼자 이제 독박 쓰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 부담에서 싹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 확장 억제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무슨 협의체를 하나 이제 뭐라 그랬죠? 협의 그룹. 예. 협의 그룹. 예, 기존에도 협의 그룹은 많아요. 뭐 2+2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 그룹이 있는데, 뭔가 회의체를 하나 만드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엔 유일한 성과인데,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들어보니까 뭐 차관 복급에서 1년에 4번 정도 회의한다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핵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결정은 우리가 한다. 그럼 뭐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나토와의 차이는, 나토는 어쨌든 핵무기를 5개 국가에 배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핵 잠수하면 핵 온다는 건 사용권은 미국에 있다. 미국에 있고, 그거는 뭐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공유할 근데 생각은 사실은 없다. 이제 뭐 막 이제 핵 문제 나왔을 때 저랑 장 소장님이랑 몇 년 동안 싸우면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되겠냐, 핵 개발이 되냐, 우리 NPT 탈퇴하면 경제 망한다, 맨날 이랬거든요. 그래도 NPT 이렇게 탈퇴하면은 북한처럼 제재 받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완전히 망한다 그래도, 그러면 장 소장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그래도 나토식 핵 공유하면 된다고. 네. 최소한 나토식은 돼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나토는 핵 플래닝의 기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쭉 가는 거고, 우리는 협의예요, 협의. 그러니까 말은 해줄게, 혹시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물어보면 질문하면 답변할게. 그래, 질문하는 답변 정도 수준이죠.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답변은 안 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회의체를 하나 만든 정도밖에 없어서. 네. 그럼 성과가 뭐냐? 예전에 뭐 정권 종말을 가져온다, 뭐 핵 공격 시에 뭐 강화를 즉각적 해준다.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그 얘기는 제거는 한 네. 100번도 더 들은 얘기 같아요. 정권 종말 얘기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 가서 했을 때나 미국 조지 국방부 부시 장관이 와서 때부터 했을 했어요. 때도 네, 계속 맨날 나오는 오면 얘기죠. 판문점 가서 하는 얘기가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파멸. 압도적으로 파멸시킨다. 뭐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이 너무 지금 호흡이 잘 맞는 거 아시죠? 아니 아니,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랑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싱턴 선언 네. 그 한미 확장 억제 체제의 내용은 좀 여러 가지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행하고 협의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는 이런 플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밀하게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도 보면 네. 정보 공유가요. 핵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동안 안 해왔어요? 했죠. 그동안 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NPT 준수는 기존의 그 미국의 핵 정책을 그냥 계속 한반도 비핵화 노선 이거 흔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예컨대 과거에 보면 한국형 핵 공유를 하겠다 이런 얘기 여당에서 많이 엄청 많이 했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런 내용은 논의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사안이다라는 것이고 핵무장 발언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평가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해요. 네, 그러니까 군사 전략 외교적으로도 사실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다. 그동안 여당에서 했던 얘기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2월 20일 날 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자체 핵무장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그러고 태용호 최고위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오늘 말하고 좀 달라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전략자산 전개만으로 핵무기 못 막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는 야 이것만 해도 큰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용호 최고위원의 좀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수준의 결정이 안 나왔으면 김정은은 오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협박을 하고 한국을 핵 위협의 위험도를 높여가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우리가 한국을 쳐들어간다고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제대로 못할 거다. 그런 식의 잘못된 오판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은 일단은 좀 지켜낼 수가 있지 않은 선언이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미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맹이라는 건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네. 동일한 수준의 자기가 침략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주한미군이 지금 3만 명 있지 않습니까? 3만 5천 명 정도 네, 있지 있죠. 않습니까?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저 서울 북쪽에도 있고. 그러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당연히 미군 기지나 아니면은 뭐 공군 기지라든지 아니면 저기 무슨 뭐 핵 발전소라든지 그런 게 할 거 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은 미군 기지에 핵무기 떨어졌는데 우리는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들은 약간 이제 뭐 문서화했다는 거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아마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세게 반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네. 뭐 핵무기를 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전략자산 배치는 그동안에도 해왔어요. 뭐 항공기도 했고 했지만 지금 이제 뭐 핵 잠수함 얘기하지만 잠수함은 원래 몰래 다니는 거예요. 네. 뭐 알리고 뭐 다니는 경우 없어요. 신고하고 잠수함 안 다니죠. 뭐 신고하고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오는지 3년 만에 오는지 5달 만에 오는지 한국에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하고 특히 중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남중국해나 아니면 중국 근방에는 계속 핵잠수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오던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몰랐을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큰 무슨 선물을 안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살펴봐. 잠깐만. 우리가 이중 삼중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옳은 지적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그러한 얘기와 비판을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문서로라도 보장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은 보다 진전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드골이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뭐 자기네들 핵 개발하면서 뉴욕 말이야 핵무기로 뭐 위협 받으면 우리 파리 지켜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보장 강도를 높여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이 네. 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이 매우 크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주 네. 잘 됐다. 정말 네. 최고의 성과다. 그러기보다는 네.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과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중국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은 없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나왔지만 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가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이라고 직접 하지 않고 인도 태평양의 지역의 평화 안정, 그다음에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중국 입장에서도 늘 너무나- 하던 얘기니까. 그렇죠. 늘 하던 얘기니까 사실은 뭐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언론 인터뷰에도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돼요. 얘기되고 그다음에 공동성명에도 그 정도 들어갔으면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다 얘기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받아보는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아예 뭐 좀 시끄러워지니까 좀 이렇게 했나 보다. 근데 속마음은 아닐 거야. 하겠네. 무기 지원 하겠고 대만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미 다 말해버렸잖아요. 성명서에 안 들어가면 뭐예요. 현 변호사님이 러시아 사람입니까? 아니 네? 근데 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보냈다. 53만 발 정도는 미리 보낸 거다. 홍현익 전 원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인터뷰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반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한 거 아니냐. 사후적으로. 그거는 2단계, 이런 3단,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2단계, 3단계 추측인 것 같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너무 추측을 통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뭐 원론적으로 한 것은 우리 장윤성 기자님과 현근택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비판한 부분을 수용한 받아들인 거다. 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했다니까요. 네. 잘했는데 앞에 그러면 인터뷰 때도 그 정도만 하셨어야 된다. 나아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발은 다 사고 욕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전략적인 사고, 외교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네. 아니 뭐야 현근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를 비판했어. 난 더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런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듣고 네. 그래 외교적으로는 전략적인 모성을 지키는 게 이런 좋겠구나. 국내 평가에 대해서 좀 저 논평을 왜 좀 이제 들어보고 말하는데 싶어요. 못하게 해요? 아니, 잠깐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고 강력한 확장 억제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국민의힘 김의원 대표는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수사가 많이 붙으면 네.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수사가 붙으면은 네. 이거는 아닌 것 사실이 같고.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대치를 너무 대통령실에 높여놨었어요. 나토식 핵 공유 수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선언과 약속이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언론도 다 썼어요. 한국형 네. 핵공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자, 핵 운용과 계획의 모든 권한은 미국에 있다. 전술핵 한국의 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로 자체 핵 개발할 생각하지 마. 그 NPT 의무 잘 지켜. 우리가 핵 우산 강화시켜 줄게. 이거예요. 이건데 어쨌든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전개하는 거, 정례화하는 거 이것만 해도 큰 일단은 보다 진전된 사안이다. 정상님 정리 잘했죠. 보니까. 그런데 그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도 이제 단위별로 이제 이걸 만들 거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도 차관복급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 전에는 차관급에서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격을 낮춘 이유가 뭐냐. 뭐 상시적으로 자주 만나려고 그런다. 실무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1년에 4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 나토 같은 경우에는 네. 나토 핵 계획 그룹의 회의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1년에 4번 하는 것은 이것도 보다 진전된 사안이다. 근데 그 나토의 핵 그 기획 그룹은 상설 조직이에요. 네. 우리는 1년에 4번은 회의하는 조직. 네, 회의체. 아니 그러니까 회의체. 상설 조직인 상설 조직이라는 아니, 건 우리 항상 잠깐만, 있는 거예요. 잠깐. 말을 말렸어. 우리 핵 협의 이거 그룹도 있잖아 내라고. 아니야 장성철 잠깐 해. 잘못 나왔어. 핵 협의 그룹도 이것도 상설 조직이죠. 당연히. 우리 상설 조직 상설이라는 상설 그 인원이 있고 사무국이 있고 이렇게 해야 상설 조직이죠. 네. 아니 원래 회의체는 다 있고 회의체하고 회의는 그거 일년에 상설 아니,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네, 번 만나면 됐어요. 상설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만하래요. 예. 그만해요? 자, 지금 보면 사실 이런 것을 좀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담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뭐 나토식 핵공유, 한국형 핵공유, 여당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지만 전술핵 배치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체 핵무장론까지 막 진도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마다 핵 관련 전문가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이 그거 불가능하다.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핵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노선은 계속 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여당이 별로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여론조사도 하고 자체 핵 공유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 높으니까 BBC에서 도대체 한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핵무기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거냐 그것이 의문이다 막 이런 보도도 하고 막 했는데 이 자체로 그동안 소란스러웠던 이 논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마침표를 좀 찍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우리 장선철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요. 네. 매일 얘기하면은 아니 핵을 가져야죠.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면 핵 보유론자. 전술핵 재배치라도 해야 된다. 나토시 핵 공유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핵무기 개발해 주겠냐. 망한다. 절대 못한다. 네. 최소한 뭐 전술핵 재배치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럼 한 번도 비핵화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그 핵무기를 막을 수 있냐 막 이랬거든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얘기. 그래도 요 정도 수준으로라도 네. 약속을 받아온 것은 다행이다. 제가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갑시다. 옛날 얘기는 다 묻어버리고 옛날 했던 얘기는 다 이제 없는 얘기고. 미래로 가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핵 대 핵으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던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건 냉전 시대 논리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른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침공을 못했을 겁니다. 핵이 없어서 침공했다고 보세요? 네, 핵이 있었으면 침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이 있으면 침공 안 했겠죠. 못하죠. 그러니까 핵 군비 경쟁을 갖고 지금 신냉전 시대를 돌파하려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울전 남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됐고 정밀화됐고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북한은 상대도 안 해줬어요. 그냥 대화 통로를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일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도 좀 강화시키고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고도화하고 쏘겠다고 하면 너희들은 정말 멸망할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대응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포의 균형 막 이래가지고 핵 대 핵 그리고 사실 그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옛날에 구소련 지역에 핵기지 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공격 뭐 했다. 어찌됐든 자신의 영토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긴 하는데. 한마디 좀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철거할 때요. 그 안전보장 각서 다 받았어요. 나토 같은 데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종이 쪽지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 뭐 엄청 성과라 그러는데 이 성과도 어찌 보면 그냥 말이에요. 말로 했던 거를 문서로 이제 종이에 적었다는 건데. 진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했던 거를 종이에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 차이인데 그거는 뭐 한미 동맹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절대 동일선상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하시는데 이런 확장 억제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 안 만들고 고도화 안 시켜요? 아니요, 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딱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결국은 한반도 정책의 핵 공유도 뭐든지 간 정책의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사실은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깨지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럼 트럼프 탓이에요? 그래도 북미 간의 협상이 대화가 되고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진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결정권이 미국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 개발하신다 그러고 뭐 나토 핵 공유하다가 하지 마. 안 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랬겠어요. 잠깐만요. 그 워싱턴 선언 제일 마지막 문장이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요? 대화.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 이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대화에 복귀라고 한 것은 계속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요구 사항이었고 그 우크라이나랑 우리나라랑 문서 문제를 갖고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거기는 문서로 약속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미군이 주둔하지도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전략 자산 이런 것도 정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같이 훈련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 수준을 같은 동선 저도 같은 걸로 안 봐요. 절대 보면 안 된다. 거기 분단 국가고.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화 부분은 마지막에 진짜 한 줄밖에 없어요.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에 대한 미국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핵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이나 보수 쪽에서 북한 핵무기 갔는데 우리도 가져야 돼.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이건 그냥 레토릭이다. 원론적. 그러니까 왜냐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이 뭐가 있는지에 없어요. 대한 지혜를 문재인 좀 정권에서 그게 그렇죠. 증명이 됐잖아요. 실질적인 외교적인 거기는 또 문재인 대화로서 정권이 나와요. 없어. 거기서 네. 미국이 그랬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거는 다 미국이 하는 거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문재인 되는 정권 때 얘기네요. 남북 대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정상회담도 몇 알겠습니다. 차례 했는데 워싱턴 안 됐잖아요. 선언 발표하기 전에 중국에 이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한국 대한민국이 이제 큰 미중 간의 어떤 싸움에서 네. 그 어쨌든 낀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그래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그다음에 안전보장 이사회끼리는 다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네. 이 정도 한국에는 그냥 해줄 테니까 당신들 양해해. 우리도 뭐 알았어 이거 좋다. 왜냐하면 비핵화 NPT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 편에 들어서 뭐 이렇게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하더라도 그 저 위에서는 강대국들끼리는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네. 용인해 주니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정도는 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당연히 지켜줄 거야 하지만 위에서는 따로 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도 척지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러시아하고도 척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대만 문제 언급해달라 그래도 그러니까 미 중간에는 본인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그 문제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다 그러면 현실이다. 외교의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법이나 아니면은 IRA 같은 경우에도 네. 미중 간에는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협의를 해서 본인들의 실익을 챙기거든요. 지금 자꾸 이제 미중 간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이러하지만 외교는 실익 아닙니까? 국제에서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라 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 편 이런다 하더라도 강대국들끼리 핵 보유국끼리 이런 분들끼리는 다 이제 협의한다. 우리 그 맞아요. 밑에서 지금. 장기판에 졸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현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고 탁월한 분석을 하셨다. 참 그런 부분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 지금 갑자기 남은 일정 중에 중요한 게 상하원 연설, 그죠? 영어 연설. 그 다음에 안 또 중요해요. 하나는 뭐 중요하겠어요. 또 하나는 저기 어딥니까? 하버드대? 그 하버드. 보스턴 가서 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강연하는 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일정으로 남아 있는데 다 끝났죠. 어쨌든 네? 다 끝났어요? 아, 왜 이렇게 패배주의? 상하원 연설 다 같은 끝났다고 경우에도 그냥 네. 원론적인 네. 얘기만 할 거고 네. 자유주의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우리 하버드 연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통령들이 갔지만 결국에는 거기 있는 유학생들, 네, 한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준석 연설을 대표 그 얘기 하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영어가 뭐 어떻다는 듯. 아 근데 의외로 영어 발음이 좋으세요. 좋대요? 윤석열 대통령. 맹연습했다 그러니까 좀 잘할 예. 것 같아요. 의외로 괜찮다고 네.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복당 문제 뭐 이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 저기 장 소장님 하실 얘기 많으시죠? 그냥 뭐 민주당 창피한 줄 알아라 말씀드리고 싶고 네. 박원근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보훈을 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결자해제 차원에서 본인이 복당시켜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좀 뭐 세력 관계로 보면은 민영배 의원이 친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의 어떤 교두보를 좀 더 확실하게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재명 당대표가 허락했으니까 네. 이것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제발 염치 좀 있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검토한 바 법안에 대한 판결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헌지는 분명히 얘기했죠. 소수 여당의 논의권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시킨 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변호사님. 뭐 별로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아까랑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박홍구 원내대표가 뭐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기 네. 끝낸다는 건데 뭐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비판을 받을겠지만 그래도 뭐 민명배 의원이 본인의 뭐 정치적인 뭐 결단으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뭐 당에서 어쩌면 약간 부채가 있고 빚이 있기 때문에 복당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 박홍구 원내대표를 비판을 조금만 더 하면은 네. 복당을 시키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 정치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책임 정치는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게 책임 정치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를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책임 정치라는 말을 모욕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돈봉투 의혹 사건 네. 이거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대의원제 폐지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될 것 같습니까? 뭐 논의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 네. 논의. 왜냐하면 뭐 저는 이 얘기 뭐 1년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온 얘기인데 네. 맨날 얘기하고 우리 장 소장님도 맨날 동의해 모르지 주셨어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강성 지지층 일부 지지층이 그런다. 120만 당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영남이 소외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대의원제 있지만 1인 1표예요. 그럼 네. 호남 소외된단 말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 영문안 비율을 맞추게 한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배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인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대의원제는 사실상 기득권 유지예요. 대의원을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선정한단 말이에요. 형식은 뭐 추천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선정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표가 지금 5, 60표 가치가 있는데 투표율은 2배예요. 투표율은 2배. 네. 대의원은 90% 투표하거든요. 네. 당원은 40% 정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1인 50표, 60표가 아니라 100표 효과가 있어요. 100표, 120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원은 120만이나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고 오더가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안 없애는 거예요? 기득권 유지죠.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오더가 먹혀요. 네. 50명이나 60명 정도 오더를 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근데 그게 영향력이죠. 네. 그래야 위에서 이제 전당대회 나오거나 최고에 나온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당원이 지금 한 지역구에만 5,600명 되는데 그건 지역위원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요. 당원들이 알아서 투표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영향력을. 그 민주당 혁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뭐 의제로 다뤄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없앨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논의가 붙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이제 비율을 축소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제 그게 쟁점이지 이거를 그대로 둬도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45%에서 30% 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걱정스러운 거 이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한 20% 줄이고 네. 이래버리면 당원이 80만에서 120만 그러네. 늘어났거든요. 네. 다시 그러면 또 똑같아요. 비율이 더 1인 늘어나네요. 그렇죠. 당원이 늘어나면 비율을 20% 줄여도 네. 1인 5, 60표는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지가 답이에요. 근데 이 사항은 현근택 부원장님의 책임도 크다. 왜요? 부원장이잖아요 민주연구원에. 네. 그러면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네. 최고위원 회의 때 딱 말씀드려서 보고서 해야죠. 작성해서 저기는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앞에 1인 시위라도 해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 상황이라서. 1인 시위. 제가 그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1인 동참하겠습니다. 대의원 폐지하라고 네, 네. 가서 뭐 응원도 해드리고 왔는데 장 소장님이 민주당 동참. 앞에서 네. 1인 시위 동참. 네, 동참. 오늘 선언 나왔습니다. 대의원제 폐지하고 중앙위원회 폐지해라. 그 되면 민주당 개혁 혁신 1호로 뭐 기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끝으로 30초씩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쌍특검 법안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뭐 여기에 뭐 총선용이다, 꼼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쌍특검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을 이 집권 세력이 갖고 가는 것은 내년 총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내년 총선 때까지 여야 계속 싸울 거예요. 더 싸울 거예요. 네. 장 선생님이 제가 할 말 다 해버렸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